자, 우리 학생들, 그리고 경제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이 세상 경제를 정복하기 위해 나타난 우주 최강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강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렵기로 소문난 이 미시킨 화폐금융론, 저 경제학장 박사와 함께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도 가장 재미있고 또 가장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오, 시작부터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왔네요. 교수님,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뭘 배우는 건가요? 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 아주 좋아요. 오늘은 말이죠. 저와 함께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을 향한 아주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바로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속을 탈탈 털어보는 세계 일주를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의 여행 경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안정성의 상징 캐나다. 다음으로는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를 가진 일본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거대한 힘을 가진 중국까지 둘러볼 겁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이 모든 지식이 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지, 북미의 신사, 캐나다로 떠나봅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하는 곳이에요. 그 안정성의 비결이 뭘까? 바로 그 조직 구조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정부 말을 잘 듣느냐? 이게 바로 중앙은행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바로 독립성의 문제예요.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얼마나 아닙니다, 우린 우리 갈 길 갑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캐나다는 어떨까요? 궁금하죠? 자, 우리들의 바이블, 미시킨 교과서 395페이지를 다 같이 한번 쫙 펴봅시다. 여기에 모든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캐나다 중앙은행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정책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총재 임기가 무려 7년. 보통 정부 임기가 4에서 5년인 걸 생각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뀌어도 중앙은행 총재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긴 호흡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독립성의 핵심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 목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목표는 오직 물가 안정, 물가 상승률 2%의 모든 걸 건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고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모든 정책을 이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죠? 정치적 입김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본은행은 캐나다 못지않은 독립성을 자랑하지만요. 사실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답니다. 이야, 우리 학생 예습을 아주 잘해왔는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전 일본은행은요, 정부, 특히 재무성이라는 부처의 파워가 어마어마해서 거의 재무성의 금융팀처럼 움직인다는 비판까지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그 긴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분석도 많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쉽죠? 자, 그 흥미진진한 역사가 우리 교과서 396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바꾼 해, 1988년. 이 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전까지는 재무성에서 나온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1988년에 일본은행법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부턴 우리 손으로 결정한다 선언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재무성 대표의 투표권까지 없애버렸죠. 이건 거의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총재, 부총재, 그리고 외부 전문가인 심의위원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거대한 용, 중국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캐나다나 일본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그렇죠. 감이 아주 좋네요. 중국의 독특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중앙은행의 모습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핵심 키워드는 독립이 아니라 통제, 그리고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해요. 자, 그 압도적인 차이가 뭔지 교과서 397페이지를 보면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 들어가 봅시다. 딱 이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캐나다와 일본이 높은 독립성을 추구한다면 중국은 정반대예요. 정부 조직인 국무원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핵심 금융부서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통화정책위원회가 뭔가 결정을 해도 최종 컨펌은 국무원에서 받아야 하고요. 위원회 구성원도 인민은행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모든 통화정책이 올해 우리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이거니까 너희는 이렇게 맞춰 하는 식으로 국가의 큰 그림에 딱 맞춰서 움직이는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캐나다, 일본, 중국까지 숨가쁜 세계 일주를 마쳤습니다. 다들 어땠나요? 아, 나라마다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건데 하는 질문이 나와야겠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눈에 싹 정리가 되죠? 캐나다, 일본은 독립성이 높고 중국은 낮아요. 결국 중앙은행의 구조는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철학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시장의 자율성을 믿느냐, 아니면 국가의 강력한 컨트롤을 믿느냐,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특히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까요? 여러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금리라는 지휘봉을 살짝 올리고 내리는 것만으로 주식시장, 환율, 채권시장 전체가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의 스타일을 알아야 다음 연주곡을 예측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캐나다는 정치 상황이 어떻든 물가 데이터만 보고 꿋꿋하게 갈 확률이 높지만 중국의 결정은 그렇죠. 정부의 산업정책 발표와 함께 봐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의 흐름을 읽는 핵심 열쇠예요. 물론 경제를, 특히 중앙은행의 생각을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그들의 구조와 목표, 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갖게 된 겁니다. 경제 어렵다고요? 아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와 인생에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 경제학 장 박사가 약속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